그런 그 호감도, 그 다음에 관심도 이런 것들을 보면 한 20%대였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설문조사 했을 때는 60%대로 올라왔어요. 관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올라와 있고 우리 일반 투자자들도 관심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 됐다. 네, 알바킹의 이혜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이 저희가 세 번째 네, 모시는 세 번째입니다. 네, 세 번째 모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제약 바이오 종목이 아직까지는 네.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 시점에서 한번 짚어보고 네. 과연 지금 상황에서 좀 투자를 할 만한지 좀 볼만한 포인트는 무엇이 있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이 최근에 제약 바이오 그런 뭐 섹터들의 주가 현황 네. 여전히 반등을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사실 보로노이가 원래 약간 좀 유망주였죠. 네. 바이오 업체 쪽에서는. 근데 예상보다 저조한 수요 예측 결과로 결국에는 이 IPO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좀 제약 바이오에 관한 시장의 시선이 좀 차갑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반전시킬 만한 그런 네. 터닝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은 가장 큰 문제는 물가 상승하고 금리 관련한 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전쟁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길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 관련한 것도 처음에 이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상반기 이전에는 좀 풀리면서 이제 생산도 좀 원활하게 되고 이런 시나리오였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뭐 좋아지는 이슈가 이 나쁜 이슈들이 없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은 원래 있지 않았습니까? 유동성도 굉장히 많이 풀려서.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길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길어지면서 생산도 지금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어찌됐건 계속되면서 네.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최근에 금리가 급등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 이런 것들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지 않나, 그게 가장 큰 이유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바이오가 가장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거는 지금 수익은 내지 못하면서 미래의 수익이 날 거다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은 그 미래에 나는 수익을 지금 평가할 때 그 할인율이 금리가 상승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회사 가치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리스크 있는 자산들에 대한 회피 현상이 극도로 심해질수록 바이오가 이제 손실을 보고 피해를 볼 수밖에는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구조가 조금 반전이 되려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 전쟁에 관련한 리스크, 이거는 유가와 관련하고 아마 처음 제가 출연했을 때 유가 관련해서 질문을 아마 주신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네. 유가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릴 때 한 70불 정도 안쪽으로 들어와야 지금 바이오 기업들이 좀 원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개인적으로는 전쟁 리스크 프리미엄이 한 20불 정도, 그러니까 WTI 기준으로 뭐 지금 110불 좀 안 되는 그런 가격인데 100불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마 전쟁 리스크 프리미엄이 한 20불 정도, 그러면은 한 80불 정도대로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전쟁만 없어진다 그러면. 네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이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만 된다고 하면은 물가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선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그래서 물가에 대한 두려움이, 그리고 금리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가시기만 하면은 그 정도 이제 인플레가 올라와 있는 범위 내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여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있고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많이 망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네. 경기는 안 좋은데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은 의외로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리스크 팩터만 어느 정도만 뭐 이제 좀 잦아든다 그러면은 반전의 기회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매크로 이슈가 가장 네. 그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네. 주가를 짓누르는, 네. 억누르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지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임상 관련한 것도 아마 요 전번에 제가 나와서 올해하고 내년 이렇게 초까지는 임상 관련한 증명을 하는 기간으로 이제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흐름에서 벗어나 있느냐 그러면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큰 흐름은 잘 유지가 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존의 그 섹터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뭐 임상이라든지 실적 이런 것들은 무난하다, 뭐 네. 견조한 편이다. 네. 하지만 그런 매크로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성장주라든지 네. 좀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주식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워낙 내려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원인이다. 결과적으로는 약간 전쟁이 끝나고 네. 약간 인플레 그런 우려가 좀 사그라들어야지 네.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대표님의 영상을 보니까 네. 최근 바이오 투자 트렌드가 달라졌다 이런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전문 투자자들, 네.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쪽에서 주목하고 있는 뭐 바이오 기술 트렌드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그 데이터를 보고 어느 이제 신문사에서 그 전문가들만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가 2020년에 그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에 대한 그런 그 호감도, 그 다음에 관심도 이런 것들을 보면 한 20%대였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설문조사 했을 때는 60%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검토하고 있는 그런 그 이제 바이오 주식들 중에서 3분의 2는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가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관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일반 투자자들도 관심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조금 더 얘기를 이제 나누면서 얘기가 나올 텐데, 이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막 뛰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런 점들을 다 고려를 할 때, 분위기는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가 완전 대세로 굳혀졌다. 경기는 안 좋고 금리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기는 하는데 투자하기에. 근데 큰 흐름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로 완전히 이제 옮겨왔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내용이긴 하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러면 그 기업을 볼 때 어떤 점에 주목해서 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네.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서 가장 앞서는 파이프라인,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임상 2상이 있고 1개가 있고 임상 1상이 예를 들어서 뭐 3개가 있고 나머지 한 3개 정도가 비임상이 있다. 그러면은 가장 앞서 있는 임상 2상 파이프라인을 집중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기업을 볼 때 가장 앞선 파이프라인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우리의 관심의 반 정도는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 거죠. 그게 제대로 가고 있어야지만 나머지 파이프라인들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아직까지 POC, 즉 그 자기네 그 약물이 신약으로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입증을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 임상 2상이 완료되지 않은 회사들은. 따라서 임상 2상 맨 앞쪽에 가고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의 성과를 반드시 잘 확인하는 게 그 회사의 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하고 CEO하고 경영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기술에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플랫폼 기술인지 그 다음에 혁신성이 있는지. 혁신성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ADC라든가 이중항체 이런 데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유전자 치료제 쪽은 크리스퍼 카스9 쪽은 우리나라에 이제 뭐 종목이 툴젠 밖에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유전자 가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유전자 네네. 가위죠. 네네. 그래서 미국에도 몇 개 회사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툴젠이 그래도 IP를 들고 있고 특허를 이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지만은 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는 이제 같은 핵산 치료제인 그 RNA 쪽, 그다음에 이제 메신저 RNA 쪽은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 약하고 기술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ST팜이 이제 생산 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siRNA 쪽은 올릭스가 임상 이상 지금 올해 이제 데이터를 발표할 것 같고요. 중간 데이터. 그 다음에는 나머지 이제 NK 세포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NK 세포하고 T 세포인데 우리나라는 NK 세포 쪽이 조금 더 세계 시장에서 보면은 위치가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래서 GC셀하고 NK맥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T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앱클론 같은 회사가 지금 큐로셀하고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직 임상 1상하고 이제 뭐 임상 1상을 바로 이제 그 허가를 받아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진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상 2상이 가고 후기 임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한 뭐 1, 2년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 해외에서도 NK세포는 아직 치료제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늦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늦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에서는 NK세포라든가 또 T세포 이런 그 이제 면역 치료제들을 iPSC라고 해서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분화시켜서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더 이제 뭐 제대열이라든가 말단세포 이렇게 이제 추출해서 하는 쪽으로 좀 나눠져 있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DNA, RNA, 그 다음에 세포 치료제에서는 NK세포 치료제, T세포 치료제 이렇게 이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업체들 중에서 아직 그 임상 2상이라든지 그 통과 기업은 없고 네. 임상 1상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임상 2상 같은 경우가 그 통과율도 가장 좀 낮죠. 성공 맞습니다. 확률도. 그리고 예. 약간 그 실제로 치료 효과가 있는지 그 예. 유효성을 판단하는 그런 예. 과정이 임상 2상이죠. 예,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긍정적으로 잘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예. 확실히 좀 기업 가치가 뛸 수가 있겠네요. 예, 그 다음에 뭐 한 가지 첨언을 한다 그러면, 지금 NK세포라든가 T세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희귀질환 질병, 지금까지 치료하지 못했던 질병들, 암 치료라든가 이런 치료제들이기 때문에 대개 이제 혁신 치료제라든가 이렇게 이제 지정이 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따라서 임상 3상까지 가지 않고요. 임상 2상 정도에서 데이터만 굉장히 잘 나온다 그러면은 먼저 이제 승인을 받아서 임상 3상은 환자들에게 약으로 투여를 하면서 그 데이터를 나중에 따로 모아서 따로 보고를 하는,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뭐 멀다 이렇게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가시성이 좀 있네요. 지금 예, 상황에서.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다들 서 있다. 그래서 거의 그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튀다 보니까 뭐 가능성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임상 이상에서 성공할 확률들이 낮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50% 안쪽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불안함을 더 가질 수밖에는 지금 없는 금융 환경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말씀해주신 그런 기술 중에서 플랫폼 기술을 잘 네.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와 좀 다른 개념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네. 플랫폼 기술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어떤 적응증이라 그러면 어떤 아픈 병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병을 지칭할 때 그걸 적응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암도 무슨 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장암. 네. 그러면 그걸 이제 하나의 적응증으로 보는 건데, 그렇게 이제 그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치료제를 만들 때 한 개의 기술로 여러 그 물질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네. 플랫폼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전철역에
기차역에 기차가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쉴 새 없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물질들을 그런 플랫폼이라는 기술이 끝도 없이 이제 그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개발해서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술을 플랫폼 기술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플랫폼 기술을 가진 회사들의 특징은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은 게 특징이에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신약 물질들을 계속해서 뽑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수출을 한다고 할 때 물질 수출이냐 기술 수출이냐 이렇게 나눕니다. 조금. 네. 그게 어떤 의미냐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나 어떤 물질을 만들어줘라고 그냥 물질을 만들어 달라고 오더가 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기술 수출, 플랫폼 기술 수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렇게 우리가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물질을 발굴해서 열심히 그냥 독자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임상 1상하고 2상을 하고 있는데 이 물질을 달라고 이제 우리한테 팔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물질 수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술 수출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이 물질 좀 만들어줘 얘기하는 거고 그야말로 물질 수출은 그 가지고 있는 임상 파이프라인을 파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기술 수출이라는 거는 파이프라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기술 수출했어요라는 거는 플랫폼 네.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플랫폼에서 다양한 그런 치료 물질이 네,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뭐 쉽게 말하면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뭐 개발하는 그런 기술의 한 형태? 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네. 거기에서 뭐 무슨 뭐 간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암에 적용할 수 있는 물질들이 계속해서 뽑아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정확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CEO와 경영진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이 CEO의 양령이나 네. 경영진의 뭐 이력 같은 거 볼 때 뭘 봐야 될까요? 일단 저도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도 끝도 없죠 사실. 한도 끝도 없고 네. 정답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격을 가지고 나와서 IPO를 올라와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나 학력이나 아니면 경력이 대부분 좋은 분들이 올라옵니다. 특히 최근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알기는 되게 어렵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뢰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신뢰성을 보는 거는 오랜 동안 뭐 겪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할 때 그 안에서 신뢰성과 관련한 얘기들이 자꾸 거기 튀어나온다. 그러면 일단 믿을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정보를 관리하는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CEO를 평가할 때 그리고 그 회사를 평가할 때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한두 개 빗나가는 회사들은 꼭 나중에도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쪽 그 제약 바이오 쪽은 되게 냉철할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 딱 한 개로다가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성공이냐 실패냐지 네. 중간에 우리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없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매일 아침에 저도 뉴스를 검색하지만 어느 회사는 성공을 했고 어느 회사는 간단하게 실패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7, 8년 거의 10년 동안 임상 3상 와서 그 한 단어를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는 그냥 우리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결과에 실망스럽고 네. 도와준 그 환자분들한테 감사하다. 딱 그 말 한마디예요. 다 그 팀들은 다 힘든 거죠. 예, 그래서 이쪽은 말로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숫자 하나로 성공이냐 실패냐이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나왔을 때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해서 신뢰를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게 나오기 전에 자꾸 이제 정확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신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서 CEO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뭔가 신약이 만들어져서 팔리기 전까지는 네. 사실 어느 정도 좀 기대감, 믿음이 반영돼 있다 보니까 확실히 중간에 뭔가 이 임상시험을 거치면서 뭔가 신뢰를 잃었다라고 한다면 네. 확실히 그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네. 또 소외될 수가 있겠네요, 진짜. 그리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신뢰를 쌓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개의 기업이 바이오 시장을 흐리는 거에 대해서 나머지 바이오 이 업계에 있는 CEO분들이 굉장히 이제 불안함을 많이 느껴요. 왜 그러냐면
임상은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가면서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임상 3상에서 전체 약을 만드는데 써야 되는 돈의 70%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면서 점점 회사는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데 신뢰는 그렇다 그러면 신뢰를 점점 더 많이 쌓아서 임상 3상 할 때는 그 큰 1,000억이 넘는 돈을 다 시장에서 조달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기술 수출을 하든가. 네. 그러니까 회사가 가면 갈수록 신뢰를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신뢰와 관련한 그 문제는 대단히 바이오 업계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고 특히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더더군다나 다른 회사들을 위해서도 정말로 이제 좀 몸조심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신뢰를 쌓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그 투자를 하다 보면 중요한 이벤트가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올 이벤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벤트가 6월에 그 미국에서 열리는 미국 임상 종양학회 아스코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암 관련 그런 뭐 연구 성과라든지 그런 걸 발표하는 그런 학회잖아요. 여기에서 좀 지켜볼 만한 그런 뭐 기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직 뭐 6월 달이라 좀 시간이 있어서 다 기업들이 이제 나가서 뭘 발표할 거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정리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얘기들이 조금 나와 있는 것들만 추려보면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 요거는 이제 얀센하고 병용으로 해서 폐암 쪽입니다. 그러니까 EGFR이라는 그 EGFR 그 수용체인데 그 변이가 생긴 폐암 환자들에 대한 그 임상 진행한 결과 이 최신 정보를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NK 세포 치료제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육종암입니다. 요거는 이제 고형암 쪽에 이제 결과를 이제 발표하는데 요거는 병용 치료제예요. 병용해서 네. 하는 치료제. 고 나머지 그 인터루킨 이제 7이라고 그래서 네오 이뮨택이 하는 요거는 사이토카인의 일종인데 쉽게 얘기해서 아까 T세포 설명을 드릴 때 그 T세포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네. T세포는 공격하는 세포지 않습니까? 암을 공격하는데 조금 더 암을 더 잘 공격하도록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사인을 자꾸 보내는 거죠. 물질들을 보내서 이제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요거는 머크하고 로시오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를 요 발표 안 했던 거를 요번에 이제 발표를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그 이제 조금 더 기업들이 이제 어떤 내용들을 발표할지가 아직 다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된 거는 요 정도고요. 요번에 이제 AACR처럼 이제 대면으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도 그렇게 큰 힘은 발휘하지는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요번 학회가. 네네. 그래서 요 다음번 학회에서는 조금 더 많이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묘하게 그때쯤 돼서 약간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고 또 네. 물가가 안정되는 그런 상황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네.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서두에 이제 질문을 주셔서 대답했을 때 지금 제대로 지금 임상들이 가고 있는 거냐라는 거를 봤을 때 뭐 AACR은 임상이 아니고 전임상 단계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얘기를 하는 그 발표를 하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임상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아스코를 조금 더 어떤 결과들을 발표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일단은 상식적으로 거기 나와서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뭔가 좀 긍정적인 결과가 예. 있어서 예. 그 참가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네. 그냥 참가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죠. 불러주는 것도 네. 어느 정도 결과 있는 것들을 심사해서 이제 불러주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그쪽에서 발표한다는 거는 그리고 기업들은 거기서 적극적으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온 빅파마들이 다 모여서 어떤 업체가 어디까지 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 돌파하기 힘든 그런 병목 현상이 있는 그 기술들을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있는지를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거 진짜 괜찮다 싶으면은 거기서 픽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마 자기네 그 회사에 지금 임상을
광고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시작하기에 앞서서 초록이라든지 그런 걸 또 제출을 하죠. 네, 네.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고 그 다음번에는 자세한 내용들을 제출을 하는 거죠. 사실 일반 사람 우리가 이제 그 임상에 대한 데이터를 받을 때 일반 우리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 임상 A라는 회사가 임상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회사한테. 네. 그거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건데 거기서 발표하는 것들은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발표할 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발표하는 그 기회는 논문으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아스코 같은 데 나와가지고 자세하게 그 데이터를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상을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관심 갖고,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초록을 뭐 좀 앞서서 제출을 하니까 네. 그때부터 약간 좀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 뭐 관련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